어머님, 솔직히 말할게요. 저희에겐 어머님이 짐이에요. 뭐라고? 짐. 지금 그게 사람 입에서 나올 말이니? 어머님이 안 계시면 솔직히 저희 삶이 좀 편해질 것 같아요. 내가 내 애를 키워줬다. 새벽마다 기저귀 갈고 이유식에 손이 다 헐도록 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날 짐 취급해? 그건 어머님이 좋아서 하신 거잖아요. 그래. 좋아서 했다. 근데 그 좋아함도 누군가가 밟고 지나가면 상처가 나는 거야. 어머님, 그냥 조용히 계시면 저희도 편해요. 제발 좀. 이건 단순한 가족 간의 말다툼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헌신이 착취가 되어버리는 순간을 보고 계십니다. 사랑이란 이름 아래 짓밟힌 희생, 그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아들 부부에게 짐이 되어버린 시어머니. 그녀는 끝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집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바로 그 후에 시작됐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먼저 꾹 눌러주세요. 곧 복권에 당첨되는 행운 꼭 찾아올 겁니다. 주변 소중한 분들께도 이 영상 행운처럼 건네주세요. 마음 한 번만 살짝 열면 바뀌는 게 참 많아지거든요. 지금부터 윤복희 할머니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늙는다는 게 뭔지 요즘 들어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요해요. 조용하고 그만큼 내 안에서도 많은 소리가 멎는 것 같아요. 제 이름은 윤복희 69입니다. 30년 가까이 국어교사로 재직하다 정년 퇴직했죠. 공무원 연금으로 큰 불편 없이 살아가고 있었고 살림도 작지만 오롯이 제 손으로 채운 집이라 늘 감사했어요. 그 흔한 치매 걱정도 돈 걱정도 크게 없이 지내는 노후라고 생각했죠. 남편 떠난 지는 벌써 12년이 넘었고 두 아들 다 결혼해서 나가 살고 이제는 개 한 마리와 텃밭만이 제 하루를 채워주고 있어요. 아침엔 상추에 물 주고 점심엔 동네 마실 다녀오고 저녁엔 느지막이 TV 틀어놓고 국물에 밥 말아 한 그릇. 그렇게 반복되는 날들이 외롭지 않았던 이유는 적어도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진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며칠 전부터 왠지 모를 불안이 제 등을 타고 올라오더군요. 막내 준호가 전화를 해선 목소리 톤이 영 이상한 거예요. 엄마, 혹시 요즘 좀 괜찮으세요? 왜? 너 무슨 일 있냐? 아니, 그냥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잠깐 들르시죠. 세영이랑 아기도 있고. 그 목소리가 자꾸 가시처럼 벌렸어요. 그래도 뭐 손주 얼굴이나 볼까 싶어 갔죠. 도착하니 세영이는 애를 안고 있었고 준호는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다가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아기 이름은 윤서예요. 딸이에요. 건강하게 나왔고 지금 100일이 다 돼가요. 어머, 세상에 이렇게 큰 줄도 몰랐네. 얼굴 좀 보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작은 생명이 내 피부치라니. 손끝으로 아기 손을 만지는데 순간 그냥 그 자리에서 웃음이 났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를 안고 난 직후 세영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됐죠. 그러더니 세영이가 똑바로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희가 이번 달부터 맞벌이를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육아휴직도 끝나고 그런데 도우미를 구할 형편이 좀 안 돼서요. 어머님께서 잠시 아기를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마치 누가 제 등을 세게 밀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겨우겨우 나를 위한 삶을 다시 시작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막 여유라는 게 뭔지 알 것 같았는데 그 모든 게 다시 뒤집어지는 소리를 들은 거죠. 얼마나 봐달란 거니? 딱 한두 달만이요. 진짜 잠깐이에요. 도우미는? 있긴 한데 낮에만 오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요. 엄마가 대신 도와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어느새 준호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엄마, 우리가 진짜 어렵게 부탁드리는 거야. 너밖에 없어서 그래. 그 말 한마디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너밖에 없다는 말. 그 말이 얼마나 무겁고 동시에 얼마나 사람을 흔드는지. 그땐 몰랐어요. 아기를 한 번 더 안아봤습니다. 너무 작고 따뜻하고 손가락을 내 손등 위에 올려놓는 그 촉감에 마음이 스르르 풀리더라고요. 그래, 내가 도와줄게. 딱 한두 달이라 했지? 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아이는 아들 부부가 매일 아침 제 집으로 데려다주고 저녁 퇴근길에 데려가는 방식으로 돌보기로 했습니다.
제 집과 준호네 아파트는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여서 처음엔 큰 부담이 아닐 거라 여겼죠. 하지만 실상은 달랐어요. 아기를 맡기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점심시간도 낮잠 시간도 저녁 먹을 때까지도 윤서가 제 곁에 있는 게 당연해져 버렸어요. 잠시 돕는 수준이 아니라 하루 대부분을 혼자 아이를 전담하며 육아하는 구조가 된 거죠. 아이는 매일 아침 아들 부부가 출근 전에 데려다주고 저녁 퇴근 무렵 데려가는 방식이었어요. 제 집은 준호네 아파트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으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처음엔 잠시 맡기는 수준일 줄 알았는데 하루 종일 저 혼자 돌보는 실질적인 전담 육아가 되어버린 셈이었습니다. 처음엔 기꺼이였어요. 누군가를 위해 아침을 맡고 작은 생명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게 저한테는 마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그 한두 달이 생각보다 너무 길고 깊은 강이라는 걸 저는 너무 늦게 알게 됐습니다. 처음엔 새벽 5시쯤 일어나서 분유 데우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아기 울음소리에 놀라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도 한 손엔 젖병, 다른 손엔 물티슈 들고 분주히 움직여도 그래, 나도 애 키워봤는데 이 정도야 뭐 싶었거든요. 애는 참 이쁘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저를 향해 웃어주는데 그 얼굴 하나에 지난밤의 고단함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 무구한 눈빛 하나에 마치 내 인생에 쓸쓸했던 모든 틈이 조금씩 메워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호가 퇴근하면서 엄마 정말 고마워요 말하던 그 첫날. 세영이가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하며 머리를 조아리던 모습. 그 진심들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진심은 오래가지 않더군요. 한 달, 두 달, 세 달.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요즘 회사가 너무 바빠서요. 조만간 이사하면 구조도 나아질 거예요. 그땐 도우미도 부를 거고. 이야기는 늘 조금씩 바뀌었고 그 조금만 더가 어느새 계절을 넘고 있었습니다. 점점 세영이의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아침에 아이 데려다주고 말 한마디 없이 나갈 때가 잦아졌고 퇴근하고 와서도 아이만 데려가선 수고하셨어요. 한마디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분명 그 애가 태어나고 처음엔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마치 내가 이 집의 당연한 보모라도 되는 듯한 태도였어요. 가끔은 이유식 재료를 내 카드로 사면서도 이런 건 집에서 챙겨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계속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런데 어느 날 세영이가 제게 말했어요. 어머님, 윤서가 요즘 맛가림이 심해서요. 낮잠 재울 때 이 방법 써보세요. 그러면서 휴대폰으로 짧은 영상을 보여주더군요. 이불을 곱게 덮고 인형을 옆에 두고 자장가 틀어주는 법이었어요. 그걸 보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내가 이 집에서 이 애 키우는 방식까지 지시받는 사람이 됐구나. 아들 준호는 어땠냐고요? 그 녀석은 언제부턴가 말수가 줄고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제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세영이 눈치를요. 엄마, 세영이 요즘 예민해서 그냥 이해 좀 해줘요. 그 말 듣고 입술 깨물고 밤새 울었던 날도 있었어요. 근데요, 그럴수록 아이는 저한테 점점 더 익숙해졌고 아침이면 제 품에 얼굴 묻고 밤이면 제 무릎 위에서 잠들곤 했어요. 그럴 땐 또 흔들리죠.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아이를 이렇게 봐주겠어. 엄마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몫이라 생각하자. 그랬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엄마라서 견디고 할머니라서 버티는 사람. 그저 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그뿐이라는 말이 얼마나 절박하고 서러운 건지 그 집 누구도 몰랐어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고마움은 표현되지 않으면 당연함이 되고 당연함은 결국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고. 그리고 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가족이 아니고선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어요. 그날도 똑같은 하루였어요. 새벽 5시에 아기가 울었고 분유 데워서 먹이고 기저귀 갈고 낮잠 재우고 나서야 겨우 잠깐 앉았죠. 엉덩이를 붙이자마자 택배가 오더군요. 며느리가 시킨 아기 물티슈랑 분유. 택배 아저씨는 늘 그 시간에 와요. 여기 윤서 엄마 댁 맞죠?
윤서 엄마는 세영인데 택배기사님은 날 윤서 엄마라 부르더군요. 그 말에 웃음이 났지만 마음 한구석은 참 허전했어요. 무거운 택배 들고 거실로 들어오면서 문득 거울을 봤어요. 정수리 하얘진 머리, 팔뚝에 자국 남은 잠옷, 눈가엔 늘어진 주름, 그리고 아기 침자국. 예전에 나는 어디로 갔을까 싶었어요. 화장하고 머리 빗고 스카프 하나 곱게 두르고 시장도 돌고 친구랑 차도 마시던 내가 이젠 하루 종일 집 안에서 기저귀 냄새에 묻혀 사는구나 싶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제 생일이 지났더라고요. 달력에 동그라미도 쳐놨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준호도 세영이도 심지어 나도 까먹었을 정도로 내가 내 삶을 잊고 살았던 거죠. 밤에 아들한테 말했어요. 오늘 내 생일이었단다. 정말. 엄마 미안. 요즘 정신이 없어서. 그래. 정신 없을 땐 뭐든 잊히지. 그 말밖에 안 나왔어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가슴 안쪽이 자꾸만 허전했습니다. 세영이는 아무 말 없었어요. 그 다음 날에도 아무 말도.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집에서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있다는 생각이 서서히 하지만 깊게 스며들기 시작한 게 어느 날은 냉장고를 열었는데 반찬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윤서 이유식은 가득한데 정작 내 밥상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세영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죠. 세영아, 나도 같이 먹는 김에 반찬 좀 만들어주면 안 될까? 아, 네, 어머님. 근데 제가 요즘 너무 피곤해서요. 그냥 냉동실에 있는 반찬 데워 드시면 될 거예요. 그 말에 웃음이 나더라고요. 냉동실을 열어보니 반찬은커녕 얼음 몇 개랑 닭가슴살 포장 2개가 전부였어요. 그날 저녁엔 나물 하나 볶아 먹고 윤서는 이유식 5번 먹였죠. 그걸 바라보면서 마음속에서 문득 이런 말이 튀어나왔어요. 나는 이 집에서 아이만 보고 아이만 먹이고 아이만 챙기네. 그럼 나는 대체 누가 챙겨주는 거지? 그 질문이 너무 커서 밤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몸은 지칠 대로 지쳐도 정신이 붙잡고 버티면 또 하루는 넘기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계속 쌓이다 보면 어느 날 툭 하고 터져버려요. 그리고 그 순간은 생각보다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윤서가 낮잠을 자는 동안 무심코 세영의 SNS를 열어봤어요. 딱히 그 아이를 감시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저 평소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며느리라는 사람을 좀 더 알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첫 게시물이 이랬어요. 우리 엄마랑 단둘이 데이트. 사진에는 고급 파스타 집에서 웃고 있는 세영과 그녀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등산 가는 사진, 또 다음은 친정엄마랑 제주도 여행 가는 사진. 한 달에 몇 번씩은 그렇게 친정과 정성껏 시간을 보내고 있었더라고요.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우리 엄마랑 단둘이 데이트. 그 문장이 왜 이리 서운하게 느껴졌는지. 그런 시간을 내 엄마에게도 썼다면, 내게도 그런 말 한마디 건넸다면 나는 지금 이렇게 허전하지 않았을 텐데. 나는 하루 종일 아기 똥 기저귀 갈고 이유식 끓이고 낮잠 재우고 세탁기 돌리고 청소하고 그러면서도 감사합니다란 말을 못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날 밤 용기를 내어 아들 준호에게 말했어요. 요즘 세영이 친정에 자주 가는 것 같더라. 여행도 다니고 밥도 같이 먹고 좋겠다. 준호는 당황한 얼굴로 말했어요. 그건 엄마.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마. 세영이 엄마랑은 원래 그렇게 자주 봬요. 그럼 난 너희한테 뭐냐? 그 질문을 했을 땐 이미 울컥한 상태였어요. 진심으로 묻고 싶었거든요. 나는 아기 봐주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건지. 엄마, 그게 세영이도 직장 다니느라 지쳐서 그래. 그냥 좀 이해해주면 안 돼? 그래. 이해. 나는 늘 이해만 해왔지. 세영이 힘들까봐, 너 피곤할까봐, 우리 손주 건강하게 키우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네, 나이 일은 가까워지도록 누구 하나 나한테 힘들지 않으세요? 묻지 않았어요. 며느리한테도 슬쩍 말했어요. 세영아, 친정어머님은 자주 보시는 것 같더라. 나도 가끔
너랑 밥 한 번 먹자 했던 거 기억나니? 그랬더니 며느리가 웃으며 말하더군요. 어머님, 저희 친정이랑은 또 다른 관계잖아요. 어머님은 아이 봐주시니까 제가 따로 신경 못 써드려서 죄송해요. 그 말, 참 정중한 척 하면서 기막히게 선을 긋는 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아이만 보면 되는 존재, 엄마랑은 시간을 나누는 사람. 그 경계가 너무 뚜렷해서 그날따라 괜히 가슴이 싸하더라고요. 그날 밤 휴대폰을 켜고 내 딸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목소리 왜 이래? 감기야? 아니야. 그냥 내 얼굴이 좀 보고 싶어서. 딸은 묻지 않았어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러더군요. 내일 엄마네 갈게. 집에 계셔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이 딱 한 명은 있다는 사실이 그때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몰라요. 그날 밤 결심했어요. 이 관계에 더 이상 기대하지 말자고. 그리고 내 삶을 다시 돌려받자고. 세영아,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날 오후 윤서가 낮잠에 든 틈을 타고 나는 조심스럽게 며느리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내 말투가 너무 날카롭진 않았는지 몇 번이고 마음속으로 연습을 했지요. 세영이는 스마트폰 화면에서 시선을 떼며 고개를 들었어요. 네, 어머님. 그 짧은 한마디에 묘한 긴장감이 맴돌았어요. 나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요즘 조금 힘들다. 아무래도 나도 나이도 있고 체력도 예전 같진 않아서 혹시 도우미를 다시 한번 알아보는 건 어떤가 싶어서 그래. 세영이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다소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죠. 어머님, 저희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딱 몇 달만 부탁드린다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아직 도우미 비용이 부담돼서요. 그 말에 나는 속으로 무언가 뚝 하고 꺾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그 몇 달이 벌써 반년이 넘었는데 이젠 아기 돌잔치도 지났고 계절이 2번이나 바뀌었는데 아직도 몇 달만이라고 말하다니. 그래도 세영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있잖니. 고마운 건 말로라도 전해야 그 마음이 이어지는 거고 이게 자꾸 쌓이다 보니까 나도 좀 지친다. 그 순간 세영이의 눈매가 달라졌습니다. 피곤한 얼굴에 짜증이 살짝 묻어났고 말투는 싸늘했어요. 어머님이 하시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부탁드린 거잖아요. 저희가 억지로 맡긴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감당 안 되실 거였으면 말씀하셨어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 있던 자존심이라는 게 바닥에 내팽개쳐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처음 하겠노라 했던 건 맞지요. 그런데 그건 지금처럼 나를 무료 보모 취급하면서 모든 걸 떠맡기라고 한 게 아니었는데 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괜히 화를 내면, 괜히 울면 감정적인 노인처럼 보일까봐, 내가 지는 것처럼 보일까봐요. 알겠다, 세영아. 그냥 내 마음이 좀 그랬단 얘기야.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아기랑 준호랑 잘 챙기고. 그렇게 얼버무리고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윤서는 여전히 천사처럼 자고 있었고 나는 조용히 이불을 들춰 무릎 위에 덮었습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참 별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이렇게 서러울 수가 있을까 싶게. 며느리는 분명 틀린 말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말에 담긴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나는 마음을 담아 돌봐줬는데 그 애는 계산을 담아 대하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아들 준호가 퇴근길에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세영이 요즘 많이 예민한 거 알지? 회사에서도 스트레스 많고 육아 병행하느라 힘든가 봐. 좀만 더 이해해줘. 또 이해였습니다. 나는 왜 늘 이해만 해야 하죠? 나는 언제쯤 이해받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일기장에 짧게 썼습니다. 사람이 참 어리석다. 누군가를 위해 견디면 그걸 사랑으로 봐주길 바랬는데 그게 당연함이 될 줄은 몰랐다. 그 문장 앞에서 한참 펜을 멈췄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고 손끝이 떨리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놀라운 이야기를 친구에게 들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내 안에 쌓아둔 감정들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달라졌습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동네 친구 영옥이랑 점심을 먹기로 한 날이었어요. 아들 준호가 휴가를 썼다며 하루 맞겠다고 해서 진짜 몇 달 만에 외출이 가능했던 날이었죠. 정장 바지 꺼내 입고 머리도 드라이기로 쓱쓱 말리고 거울 앞에 선 제 얼굴을 보면서 참 오래간만에
나를 본 느낌이 들더라고요. 복희야, 너 얼굴 왜 이렇게 푸석하냐? 눈 밑에 다크서클 봐. 영옥이의 첫마디였습니다. 식당에 앉아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조심스레 털어놨습니다. 윤서 낳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아이를 돌본 이야기, 며느리의 싸늘한 태도, 감사 인사 한마디 없이 지나간 생일,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점점 사람이 아닌 역할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까지. 영옥이는 한참 말을 안 하더니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복희야, 내가 도와주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집한테 착취당하고 있는 거야. 그 말에 나는 식은 국수 젓가락질도 멈춘 채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그냥 손주 봐주고 있는 거지. 뭘 그렇게 심각하게. 아니야. 들어봐. 넌 지금 너 자신을 완전히 잃었어. 아이를 보는 건 고맙게 여겨야 할 일이야. 근데 그 집 애들은 고마워하긴커녕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여기고 있어. 그건 가족이 아니라 그냥 무임 노동자 취급하는 거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말이었어요. 넌 하루 세끼 제대로 챙겨 먹냐? 애 기저귀 사고 이유식 재료도 내 카드로 결제했다며? 그래놓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못 들었다며?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냥 착취당하고 있는 거야, 복희야. 그 말이 칼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착취. 그 단어가 너무 과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곱씹어 보니 그게 맞는 말 같았어요. 고마움 없이 쓰이는 시간, 존중 없이 요구받는 수고, 돌봄에 대한 감정 노동까지 포함한 모든 것. 근데도 네가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 애들은 너를 더 편하게 이용하게 되는 거야. 미안하지만 넌 지금 호구야, 복희야. 그 말의 순간 울컥했지만 도리어 고맙더군요. 누구도 내게 그렇게 말해준 적 없었거든요. 준호도, 세영이도, 심지어 나 자신조차. 나는 그냥 엄마니까, 할머니니까 하며 내 감정과 권리를 뒤로 밀어두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영옥이와 헤어질 때 그녀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복희야, 내가 무너지면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 너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너 하나야. 이제부터라도 너를 먼저 챙겨. 그날 집에 돌아와 아기 아는 며느리와 마주쳤는데 그 얼굴을 보는 내 시선이 예전 같지 않더군요. 그 애가 뭐라고 했는지는 기억 안 나요. 그저 마음속으로 단단히 다짐했던 기억만 남았어요. 이제는 더는 참지 않겠다. 내가 나를 지켜야 할 시간이라는 걸. 그날 처음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윤서의 칭얼거림이 더 심했어요. 볼은 벌겋게 달아오르고 열은 38.9도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급히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윤서 열이 펄펄 끓는다. 병원 가야겠어. 엄마, 내가 지금은 좀 곤란한데 택시 타고 다녀오실 수 있어요? 세영이도 회의라 연락이 안 돼요. 순간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 자식이고 누가 엄마인지 나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결국 외투에 아기 싸매고 가방 하나 달랑 메고 바람 부는 아침길을 뛰다시피 했어요. 병원 대기실에서 3시간. 아기 열은 오르락내리락 했고 나는 허리도 다리도 머리까지 욱신거렸죠. 겨우 집에 돌아오니 또 울음. 분유 먹이고 열 체크하고 약 먹이고 완전히 넋이 나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눈 떴을 땐 병원이었어요. 간호사가 말했죠. 탈수, 과로, 기력 저하 연세 생각하면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왜 여기 누워 있어야 하지? 내 자식도 아니고 그냥 도와달라니까 도운 것뿐인데.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니 준호와 세영이가 마주 앉아 있었어요. 세영이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입술을 달싹이다 말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꺼낸 말은 또다시 내게 상처를 주는 말이었죠. 어머니, 애들을 어떻게 보신 거예요? 그리고 몸이 안 좋으실 땐 미리 말씀이라도 좀 해주시지. 그 말에 나는 참았던 걸 꺼냈어요. 너희가 윤서 걱정은 그렇게 하면서 정작 나는 왜 보이지 않았니? 둘 다 입을 다물더군요. 그리고 잠시 뒤 세영이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할게요. 저에겐 어머님이 짐이에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숨이 막혔고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뭐라고 했니? 지금 그게 사람 입에서 나올 말이니? 어머님이 안 계시면 솔직히 저희 삶이 좀 편해질 것 같아요.
내가 내 애를 키워줬다. 새벽마다 기저귀 갈고 이유식에 손이 다 헐도록 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날 짐 취급해? 그건 어머님이 좋아서 하신 거잖아요. 그래. 좋아서 했다. 근데 그 좋아함도 누군가가 밟고 지나가면 상처가 나는 거야. 어머님, 그냥 조용히 계시면 저희도 편해요. 제발 좀 그래. 그럼 됐다. 더는 못하겠다. 윤서는 이제 못 봐. 준호가 놀라며 말했죠. 엄마, 그렇게 말하면 우리도 곤란하잖아. 지금 도우미도 못 구하고 어린이집도 대기 중인데. 나는 똑바로 그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서 날 붙잡은 거니? 엄마가 아니라 그저 윤서 돌보는 사람으로? 아무 말도 없었어요. 내가 짐이라는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의 마지막 끈을 끊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래간만에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참 낯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지켜야 할 시간입니다.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해서.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습니다. 습관처럼 눈을 떴다가 윤서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자 순간 깜짝 놀랐죠. 거실로 나가보니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아이는 아직 오지 않았고 벽시계를 보니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어요. 조금 뒤 세영이가 윤서를 안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죠. 오늘은 제가 좀 늦었어요. 세영은 무표정하게 아이를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분유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기운도 없고 마음도 참담했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군요. 그래서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데리러 왔을 때 나는 둘을 마주 앉혔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우리 셋. 나는 윤서를 재우고 난 뒤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먼저 반응했죠.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그러면 이제 적응했는데. 몸이 아니라 마음이 안 따라가. 나 이 집에서 너무 외로워. 세영은 눈치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난감해요. 윤서는 이제 저랑 어머님 둘밖에 못 맡기는데. 그 말에 나는 참았던 울분이 치밀어 올라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너희 입장에선 난 그냥 필요할 때 쓰는 사람이었겠지. 도우미보다 싸고 잘 울지도 않고 밤중에도 바로 일어나는 사람. 어머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럼 어떤 뜻인데? 내 친정엄마한테는 여행도 같이 다니고 밥도 사드리고 꽃도 사드리면서 나는 내 생일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어. 내 생일날 냉장고에 반찬 하나 없었어. 윤서 이유식은 꽉 찼는데 내 밥상엔 김치 한 조각 없었다. 준호는 입을 다문 채 고개를 숙였고 세영이 표정은 차갑게 굳어졌어요. 그 애는 결국 이렇게 말했죠. 어머님도 처음에 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땐 저희가 얼마나 고마워했는지도 아시죠? 고마워했지. 처음엔. 그런데 사람 마음이란 게 고마움이 한번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당연함이 돼. 당연히 해줄 거라 생각하고 당연히 이 정도쯤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너희 도와주고 싶어서 한 거야. 근데 언제부터인가 내가 짐처럼 느껴졌어. 세영이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눈길조차 주지 않았죠. 오히려 아들에게 속삭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다른 방법 알아봐야지. 그 말에 준호가 힘없이 말했어요. 엄마 진심이야? 나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진심이다. 나는 지금도 너희를 원망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나를 지키는 데 있어서 너희를 밀어내야 한다면 이젠 기꺼이 그럴 거야. 그 말을 마치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나니 숨이 턱 막히더군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한참을 조용히 울었습니다. 울면서도 느꼈어요. 이제서야 내 안에서 무너진 나를 다시 꿰매는 일이 시작되었구나. 무너뜨린 것도 기댔던 마음이었고 지금 다시 세우는 것도 스스로를 향한 믿음이었어요. 이제부터 나는 나를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며칠간은 집안이 고요했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윤서의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세영의 분주한 발소리도 없었죠. 나는 일부러 방문을 걸어 잠그고 창가에 앉아 햇빛을 받으며 책을 읽었습니다. 뭘 읽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지만 그 고요가 내 마음을 덮는 이불 같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준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조금 조급해 보이는 목소리였어요. 엄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없겠어? 엄마 윤서, 어린이집 자리는 결국 못 났어. 도우미도 매번 바뀌니까 아이가 불안해하고 세영이도 회사에 계속 눈치 보이고 힘든 상황이야. 윤서, 손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다 끝난 거 아니니? 나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 앞으로 그런 이야기 하려거든 연락하지 말어.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준호와 세영에게 수차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마음의 회복이 필요했으니까요. 며칠 후 나는 전원마을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을 계약했습니다. 텃밭 달린 집, 작은 개가 뛰놀 수 있는 마당, 그리고 햇살이 하루 종일 머무는 거실. 물론 준호에겐 따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짐을 싸는 내 손끝이 이상하리만치 담담했어요. 이 집에서의 시간들이 참 오래였던 것 같은데 이제는 떠나는 게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젠 나를 위해 시간을 쓸 차례예요. 누구를 위해 참고 버티고 견디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나를 알아주는 삶. 그게 진짜 가족이 주는 의미라는 걸 나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 이사한 전원주택은 작지만 내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어요. 거실 커튼은 직접 천을 골라 달았고 마당 구석엔 허브 화분을 줄지어 놓았죠. 민들레 씨앗은 이틀이면 싹을 틔웠고 봄볕은 내 얼굴에 여드름보다 웃음을 먼저 피워 올렸습니다. 혼자인 줄 알았는데 어쩌면 지금이 가장 온전한 내 삶일지도 모른다고 느끼는 요즘입니다. 오전이면 근처 초등학교 도서관에 가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줍니다. 얘들아, 오늘은 어떤 책 읽어줄까? 작은 손들이 번쩍 들리면 그때마다 내 마음도 아이처럼 들떠요. 그 아이들 눈을 마주칠 때마다 문득 손주 윤서 생각이 나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그 얼굴을 떠올려도 가슴이 무너지진 않아요. 그저 조용히 지나가는 바람처럼 마음 한편을 쓰다듬는 바람일 뿐입니다. 준호는 가끔 안부 문자를 보냅니다. 엄마, 요즘은 잘 지내시죠? 세영의 이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지만 그 아이가 보낸 그 짧은 편지가 거짓은 아니었으리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그 집에선 여전히 나를 찾지 않습니다. 아이 돌봄도 도우미에게 넘겼다고 들었고 가끔 윤서 사진을 보내옵니다. 그 사진이 예전처럼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기 때문이에요. 딸 수진이는 종종 내려와요. 반찬에 한 보따리 싸오기도 하고 마당에서 잡초 뽑아주며 엄마, 요즘 얼굴이 밝아졌네. 그러죠. 나는 웃으며 말합니다. 그러게 말이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상하게 웃음이 먼저 나와.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이죠. 이게 바로 나를 위한 삶이구나. 사람이란 참 이상해요. 헌신을 할 땐 그게 사랑인 줄 아는데 나중에야 깨닫죠. 사랑은 헌신이 아니라 존중이란 거요. 그동안 나는 내 존재를 누군가의 필요에 맞춰 녹여내며 살았어요. 엄마라서, 시어머니라서, 할머니라서. 그러나 그 모든 이름보다 먼저 나는 나였다는 걸 이제야 기억해냈습니다. 어느 날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마을 길을 걷다가 윤서 또래쯤 되는 아이가 앞서 달리길래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 아이가 뒤돌아보며 웃었는데 순간 가슴이 뭉클하더군요. 그 웃음 속엔 과거도 상처도 미련도 없고 그저 지금 이 순간만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요. 나도 이젠 지나간 상처를 끌고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시간을 안고 가는 대신 지금 여기 있는 나를 안아주기로요. 이제는 누가 묻는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손주 봐줬더니 나를 짐이라 했던 그 사람들. 그 덕에 나는 진짜 나를 만났어요. 그 말 한마디가 이제는 더 이상 슬프지 않습니다. 어쩌면 저는 너무 늦게 등을 돌린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늦은 결심 하나로 지금은 나를 다시 꺼내 살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한 그 선택.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계속 참았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더 일찍 등을 돌렸어야 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신 분이라면 저희 선택에 대한 여러분의 진심 어린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어떤 말도 제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어줄 겁니다. 감사합니다.